저에게 있어서 이 분야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힘든 분야였습니다. 학창 시절 때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술을 받기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먼 발치에서 바라만 봤던 이 동경의 이 세계를 오늘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부담을 좀 덜어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를 아름다운 미술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세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미술기획자 이경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제주 도립미술관장 이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예술경영협회 박철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을 딱 처음 뵌 순간 저는 미술 관계자가 맞나 싶었거든요. 뭔지 좀 중국 부호 같으신 느낌이 들었는데 네, 관계 맞으시죠? 예,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제가 베이징에 살고 있어서 아마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정말 제주 세계자연 유산센터에서 아주 보기 드문 전시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어떤 내용의 전시인가요? 제주 아시아를 그리다 이제 올해 벌써 5회째가 됐는데요. 1회 때 한중 25주년 행사로 시작했던 전시가 이제 5회 제주 아시아를 그리다 전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참가를 하나요? 사실은 그때 한중 25주년 때 한국과 중국의 이 사드 문제로 문화 행사가 모두 취소됐을 때 그래서 문화적으로 한번 그걸 극복해보자 그런 뜻에서 한중 대표 작가 그리고 뭐 평화의 섬, 아태의 섬이 되다라는 걸 1회로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작가 이제 펑정지, 우밍중 작가 등등 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들과 같이 이제 시작했던 전시인데요. 올해는 이제 그 폭이 매년 한 나라에 그러니까 한 나라가씩 더 추가가 돼서 올해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인도의 대표적인 작가들 전시로 구성이 됐습니다. 펑정지가 유명한 작가인가요? 네, 그렇죠. 중국 아방가르드 2세대 작가고 펑정지에 하면 굉장히 그 화려한 컬러를 주로 그 인물을 많이 그리는데 그 인물들이 보면은 지금의 현대의 중국의 모습들,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그런 여성들의 모습, 그런 혼란기의 모습들을 이제 잘 그리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죠. 유명 작가라고 해주셨으니까 이런 세계 유명한 이제 거장들의 작품들을 이제 한 자리에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더 반갑거나 또 기대가 되는 작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는 한국 작가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강형구 작가님, 주로 유명인들의 앤디 워홀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유명인들의 초상을 거의 포토리얼리즘 기법으로 아주 세밀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작가분이세요. 이번에 출품한 작가는 봤더니 작가 자신의 신체를 또 굉장히 극사실적으로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강형구 작가의 작품은 아마 감상하실 때 모공 있잖아요. 저희 모공이랑 피부의 모공. 점, 이거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알루미늄 판에 오일 페인팅으로 그리시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의 그 극도의 세심한 관찰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일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김동유 작가님도 오시더라고요. 김동유 작가님도 역시 유명한 연예인들의 초상을 그리는데요. 역시 기법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 그 픽셀 하나하나가 모여서 마릴린 먼로 같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데 한 걸음 더 들여다보면 그 픽셀 하나하나엔 다시 존 F 케네디의 초상인 그래서 초상 안에 또 다른 초상이 들어가 있는 기법으로 그려져 있어요. 네, 그 작품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라 한번 진지하게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주 대표 작가 작품도 있더라고요. 이승수 작가님, 조각하시는 이승수 작가님이 특유의 현무암을 조각 안에 이렇게 품는 기법으로 작업 제작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스테인리스 프레임으로 사슴 형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다시 제주 현무암 담는 작품 소개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네, 꼭 가서 보겠습니다. 예. 네. 역시 어렵네요. 기법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떤 기법인지. 요즘에 워낙 이제 오브제라든지 재료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다양한 재료들이 또 현대미술 속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걸 또 느낄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중국의 또 대표적인 작가로 참여하고 있는 저우춘야 같은 경우도 그 저우춘야의 작품은 이제 녹색계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하죠. 네. 이번에는 조금 그 고전적인 어떤 그 산수화 기법에 이런 또 달라진 그런 작품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5회째니까 예. 지속적으로 이게 열렸었던 건데 예. 그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외국을 나가서 작가를 섭외를 한다든가 실제로 이제 도록을 가지고 가보면 이미 이게 지금 사실은 아시아 시대에서 사실은 한국 그리고 제주가 아름답고 그다음에 문화의 섬, 평화의 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면 이제 이런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들이 벌써 5회째 되면서 그러니까 이쪽 전문가들 그리고 컬렉터 분들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중들이 접근하기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이 미술을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이제 뭐 나는 나하고는 별개의 이런 뭐 그런 세계인 듯 하지만 세계 자연유산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또 언제 시간 되시면 와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 미술의 거장들, 뭐 전문가들을 직접 가서 이제 섭외를 하시는 건데 예, 예. 제주 전시를 딱 유래했을 때 그 예. 작가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처음에는 사실은 중국 작가들 도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뻥정계 작가는 아마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저지 예술인 마을이라는 데서 스튜디오도 만들고 정말 제주도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중국은 관시라 그러죠. 예, 관시로 이제 제주도 너무 좋고 같이 우리 한번 참여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관계. 예. 그래서 이제 소개시켜주고 이제 그게 커져서 나중에 이제 인도까지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까지 그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하 대표님이 좀 미술 관계자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세계 예술가들이 만나고 또 만들어가는 축제를 꼽자면 저는 비엔날레도 대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주 도립미술관에서 제주 비엔날레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네, 저희 제주 비엔날레가 1995년도에 프레비엔날레라고 한번 열린 바가 있고 2017년도에 도립미술관이 주체가 돼서 제1회 제주 비엔날레를 추진했었습니다만 그 다양한 잡음들이 좀 사실 있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 2년에 한 번 열리는 게 비엔날레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국제 행사는 2년에 한 번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2019년 행사는 일단 좀 더 준비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2020년으로 연기가 됐었고 2020년은 또 아시다시피 저희 코로나19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국제 행사를 개최할 수 없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연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연기가 지속되면서 또 참여 작가랑 뭐 예술 감독이며 업체며 갈등이 조금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 관련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반영이 돼서 2021년 올해 열렸어야 했던 제주 비엔날레 제2회 제주 비엔날레는 취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제주 비엔날레가 취소가 되면서 처음부터 다시 공론화를 해보자고 논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에서부터 뭐 도내 전문가 간담회, 도외 전문가들 간담회, 그리고 비엔날레 자문위원회가 꾸려져 있었으므로 비엔날레 자문위원회도 거치고 미술관은 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운영위원회도 해서 총 5차례의 뭐 회의며 설문조사를 거쳐서 결국은 재추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올해 21년은 그 코로나 상황에 맞는 제주형 행사를 개최를 하고 2023년도에 한번 제대로 준비해서 정말 잘 보여줘 보자라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2023년에 네네. 열리면 2회가 되겠군요. 2회가 되겠네요. 네. 저는 세 분들처럼 좀 비엔날레가 어쨌든 각국의 유명한 도시에서 열리잖아요. 근데 찾아가진 못했지만 세 분은 엄청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혹시 제주가 벤치마킹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요즘은 전 세계 흐름이 지금 아시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엔날레를 가봤지만 2년 전에 갔던 인도 코친 비엔날레, 그러니까 인도 코친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열렸던 코친 비엔날레, 이제 바닷가 항구의 창고를 빌려서 했던 전시인데 왜냐하면 제주도가 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다른 뭐 베니스도 있고 하지만 좀 여기 특수성에 맞는 비엔날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경훈 선생님. 저는 지금 나오시마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시마 섬과 섬을 연결하는 세토우치 예술제가 이제 범비엔날레는 아니고 이제 트리엔날레로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요. 역시 거기도 섬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제주도랑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제주도도 이제 가파도도 있고, 그다음에 추자도, 마라도, 뭐 우도도 있기 때문에 섬 전 지역을 이렇게 그 어떤 미술 축제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비엔날레가 있잖아요. 뭐 제가 굉장히 많죠. 들었던 게 뭐 네. 부산도 있고 광주 비엔날레도 있고 네. 거기는 어때요? 광주 비엔날레는 그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최초로 생긴 비엔날레인데요. 국가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국가적으로 몇백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여가 되면서 일단 비엔날레 전시관을 짓고 조직위원회를 만들면서 안정적으로 시작을 한 사례에 가깝고요. 그 이후로 생긴 게 부산 비엔날레가 있어요. 부산 비엔날레는 그 지자체에서 시작을 했고요. 광주 비엔날레와 부산 비엔날레의 성공이 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각 지자체에서 그 대규모 미술 행사로서 비엔날레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비엔날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뭐 제주 비엔날레도 후발주자지만 그 맥락에서 시작을 한 게 맞고 저는 그 국내 사례는 그 각 지자체별로 각각의 뭐 예산 규모나 그 지역이 가진 인프라에 맞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오히려 대전시립미술관이나 그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미술관이 주도가 돼서 하는 비엔날레를 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전 같은 경우는 뭐 카이스트가 있는 지역적 이점을 이용해서 과학과 관련한 비엔날레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던가 서울시립미술관은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미디어 아트라는 어떤 장르를 특정 지어서 행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좀 그 지역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미술관이 주도가 돼서 하는 행사들이 제가 벤치마킹하는 비엔날레 사례이긴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제주 네. 비엔날레는 뭐 서울 광주보다는 네. 이제 서울 그 미술관이 주체가 되는 네, 네, 그런 네. 스타일이 좀 되겠군요. 네, 제주도가 그 뭐 국비를 당장 뭐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뭐 부산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한 행사가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미술관이 주도가 돼서 시작한 행사기 때문에 아마 향후 방향도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방식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심에는 제주 도립미술관이 있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서 그림을 팔고 전시하는 그런 아트페어라고 하는데 한번 좀 가보고 싶어서 전 실제로 2016년이었나 그 중문에 그 L 호텔에서 열렸었거든요. 우연찮게 저는 갔었는데 굉장히 막 독특하더라고요. 객실 안에 막 그림이 전시돼 있고 사람들이 막 객실 안과 밖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아트페어라는 건데 정확한 개념을 좀 누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아트페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미술 견본 시장이죠. 그래서 비엔날레도 좋고 뭐 미술관도 좋지만 지역의 미술의 생태계가 원활하게 건강하게 돌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아트페어라든지 미술 시장이 정착이 돼야만이 그 지역의 작가들이 작품을 판매를 할 수 있고 그걸로 다시 또 작품을 또 할 수 있는 그 동력을 얻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는 지금까지 아트페어가 열리긴 했지만 되게 소규모였고 그러니까 쇼케이스 형식으로 이제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본격적인 아트페어를 하려고 하면 많은 인프라들이 또 있어야 될 거고요.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자본이라든지 거기 또 이제 소비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이제 부족한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어떤 정책적인 메리트를 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제주도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표님도 아트페어 많이 접해 보셨죠? 예, 많이 다녀봤죠. 예. 그러니까 이경훈 선생님 말씀처럼 그 자본, 예를 들면 이 제주 아시아를 그리다 이 대표적인 작가들이 비싼 작가들이 제주도에 와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보고 사고 싶고 그런 판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나영 관장님 말씀처럼 비엔날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담론을 담아야 되고 그 다음 시대에 이제 아트페어 작품을 열었을 때 이제 작품 사고 파는 견본 시장이니까 정말 작가들한테는 시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러면 아시아 시대에서 사실 제주도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한국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건 이제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예전에는 이제 피카소 시대 때는 그 프랑스였죠. 경제 패권이. 지금 사실 중국의 작가들이 이제 세계의 시장에서도 이제 영향력도 크고 그리고 중국 작가가 여기 이제 제주도 와서 유명한 작가가 스튜디오도 열고
사실 이렇게 아시아를 그리다 이제 중국에 대표하는 작가들이 이제 오고 한국을 그러니까 한국 작가들도 모이게 되고 인도까지. 그래서 그 터전 자체가 이제 중국도 사실은 중국 내에서 홍콩을 가려고 그러면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중국 사람이. 근데 제주도 올 때는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만 끊어서 여기 올 수 있는 거리가 상해는 1시간 10분, 북경은 2시간.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래서 제주도가 가진 장점이나 환경이 많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보면 되게 좋은 그 문화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텔 아트 페어 얘기하실 때 잠깐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인프라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컨벤션 센터나 컨벤션 센터 주변으로 뭐 호텔들이 있어서 컨벤션 센터에서 이런 큰 아트 페어 같은 대형 행사가 열리면 거기 오신 어쨌든 외국이나 뭐 도외에서 오신 손님들이 투숙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호텔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견본시장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일종의 오일장처럼 각 동네에서 이제 슈퍼마켓처럼 이제 갤러리 운영하시던 분들이 이제 짐을 싸들고 오셔서 그 가볍게 작품 소개하시고 어쨌든 이때는 미술 시장이니까 미술품도 상품으로 거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한 컨디션으로 이제 세팅을 해두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팅이 가벽을 세우고 뭐 전시 컨디션을 만들고 홍보를 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공간 임대비에서부터 이제 구조물 세우는 비용까지. 그래서 호텔은 이미 구획이 나뉘어져 있고 벽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호텔에서 전시를 하는 게 예산적으로 굉장히 절감이 되고 게다가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녁에 어쨌든 투숙을 해야 되는데 직원도 데리고 올 거잖아요. 그럼 밤에는 그 호텔에서 다시 투숙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호텔 아트 페어가 시작되게 된 계기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그런 맥락에서 저희 제주의 인프라라고 말한다면 저희 컨벤션 센터도 있고 호텔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제주 공항을 거점으로 뭐 아시아의 허브가 될 만한 요소들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록 그 갤러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진 않지만 작가군도 꽤 충분한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큰 행사가 열리면 이런 위성 페어들도 많이 열리고 좀 풍성한 그 씬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아모리 위기나 뭐 바젤 홍콩 바젤 기간이나 그런 프리즈 런던 기간에 모든 문화시설이 오프닝 일정을 맞춰서 그 4, 5일 남짓되는 그 짧은 대형 행사가 열리는 아트페어 기간에 모든 갤러리 전시, 미술관 전시, 뭐 작가들 오픈 스튜디오가 동시에 열려요. 그래서 그 주간에는 그 미술만을 감상하기 위해 그 도시를 찾는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뭐 관광 수입으로도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 맥락에서 저희 10월에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제주도 이 많은 행사들을 한번 엮어보자, 잘 소개해보자라는 맥락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 터전을 마련해 보는데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인 제주라고 네네. 그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주형 행사는 제주 도내에 10월, 11월에 굉장히 많은 미술 행사들이 열려요. 뭐 제주시에서는 아트 페스타도 열리죠. 검은 오름에서는 세계유산 축전에 아트 프로젝트가 또 별도로 열리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아트 페어들도 또 열리고요. 그리고 전시도 굉장히 풍성하게 열립니다. 그런 다양한 전시와 행사들 미술관이 한번 품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행사들이 뭐 저희 뭐 요즘 유행하는 3D 매핑에서 공간 안에서 실감 컨텐츠 형식으로 즐기실 수 있게도 구현하고 뭐 같은 개인전 하고 있는 작가분들 연계 전시처럼 미술관 안에서 한 번 더 전시가 구현되기도 하는 방식으로 좀 안과 박이 연결이 되고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미술관 행사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촬영하는 이 장소도 사실 뭐 카페이긴 하지만 2층에 이렇게 갤러리가 마련이 돼서 또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런 뭐 시내에 이런 갤러리들도 좀 많이 있나요? 많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대안적 성격의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런 카페에서 전시를 하는 방식도 대표적이겠지만 뭐 유휴 공간이 있잖아요. 뭐 창고나 감귤 창고나 아니면 뭐 버려진 폐가 뭐 이런 곳을 작가들이 흥미롭게 재해석해서 전시를 하는 경향도 요즘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예, 그런 다양한 전시들이 또 요즘은 그 개별 전시가 미술관이 아닌 곳에서 열려도 각자의 그 홍보 수단들이 있잖아요. SNS 통해서 홍보를 하면 이게 잘 모르는 곳이어도 이제 지도 찍어서 찾아가고 뭐 이런 관람객들끼리 동선을 만들어서 보기도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 우선적으로 공간 또 미술관 갤러리 보통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호감을 갖고 있는, 제주도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작가들 많은데 이 작가들이 좀 더 수월하게 정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훨씬 많은 수의 예술가들이 제주에서 활동을 하면 자연적으로 갤러리라든지 이런 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좋은 작가가 많으면 당연히 아트페어나 아니면 비엔날레도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예술가들, 예술을 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잘 케어하고 그 작가들이 제주도에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좋은 작가, 좋은 작품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뭐예요? 판단 기준이. 비싼 거. 작품이 얼마나 비싸게 보통 팔리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솔직히 와닿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사실 예술성하고 시장성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백남준 선생님이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근데 경매장 가면 안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은 아까 뭐 비엔날레 아트페어 이제 이 시대별로 그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걸 잘 접했던 게 어떻게 하면 시장으로서의 접근할 수 있는지 작가들한테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이제 어떤 작품이 좋냐 이제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거는 비싸질 거. 예, 그걸 많이 물어보죠. 근데 그걸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게 따로 만나서 이게 값어치가 커질 것인가? 그거는 이제 대중들이 미술 시장에서 그 작가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트렌드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또 이렇게 주목받는 작가들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시장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작가들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데 자꾸 노출을 시켜야 돼요. 네, 맞는 그래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진짜 작가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노출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연예인 같이 프로모션인 거죠. 예, 이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트표 자꾸 이제 비엔날레야 이제 시대적인 담론을 거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미술 올림픽 같은 행사고. 근데 아트페어 그러면 아까 뭐 호텔 아트페어가 됐던 크고 작은 아트페어에서 실질적으로 작가가 시장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노출 그럼 내가 어떻게 어떤 공간에서 전시를 하고 이렇게 좋은 기획자와 이런 만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연예인들 이렇게 프로모션 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에 많이 좀 알려져야 되고 홍보도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작가가 종이에 뭐 얼마 안 하는 뭐 물감이나 뭐 연필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저희가 뭐 시장 논리에 따른 제작비, 뭐 이런 단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 몇백, 몇천, 필요에 따라서는 뭐 몇 억에 가깝게 가치가 만들어지는데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평가에 대한 가치가 뭐 미술사에 남는 방식이 있고 뭐 시장에서 인기를 얻어서 거래가 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원론으로 좀 돌아가서 작가가 많아지고 작가들이 질 높은 작품을 생산하면 시장은 저절로 형성될 거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는 것이 미술 시장의 핵심은 결국은 소비자인 것 같거든요. 저희 뭐 미술 잡지, 해외 미술 잡지나 이런 데 보면 아트 랭킹에 가장 높은데 작가는 거의 없고요. 대형 컬렉터들이 주로 자리를 하는데 컬렉터가 이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씬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예전에 YBA라는 뭐 영국의 현대미술 사조가 사치라는 컬렉터 한 명이 만들어낸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전 세계 뭐 미술사나 트렌드를 바꿔버리는 경향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결국 그 시작은 그 컬렉터의 취향이었거든요. 그 취향이 뭐 굉장히 자극적이고 센세이션한 작품을 좋아하는 뭐 광고회사 사장의 취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트렌드가 돼버리는 뭐 그런 굉장히 특이한 일이 발생하긴 했었습니다만 결국 그 판단을 하는 건 컬렉터의 취향일 텐데 그 취향을 또 어떻게 길러내는 것이냐의 문제는 또 저희 같은 기관에 다시 넘어올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작가를 계속 발굴해내고 제대로 소개하고 그 가치를 알리느냐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가는 게 지금 제주에서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제주의 문제는 그 작품들이 거래가 되지 않는 시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걸 또 타파하기 위해서 뭐 작가가 직접
뭐 거래를 하면 갤러리가 수수료를 떼가지 않는 방식의 작가미술장터나 이런 대안들이 마련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들이 또 이것도 다 행사니까요. 이런 행사들이 또 다양해지고 갤러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들이 좀 넓어지면 슈퍼마켓이죠. 어쨌든 안정적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아트페어는 행사고요. 단기적으로 열리는 짧은 행사잖아요. 이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작가들이 소개되고 팔리는 그 시장이 생기면 좀 안정화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에 이제 어쨌든 미술에 대한 관심에 불을 확 지핀 소식이 올 봄에 있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예. 12점이 제주에 기증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제주 미술계에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을 분명 미치겠죠? 그럼요. 저희 연초에 저 너무너무 바빴는데요. 모두 뭐 이건희 컬렉션 그 기증 계기로 굉장히 많은 뭐 기관이나 뭐 유족분들께서 이참에 또 생각이 나셨는지 묻혀둔 작품들이 생각이 나셨는지 이참에 뭐 미술관에 기증해 주시겠다는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중섭 원화 12점이 이중섭 미술관에 기증되면서 이제 내년 순차적으로 이제 이중섭 미술관 신축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로 제대로 이중섭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관을 설립하는 되게 직접적인 계기가 마련이 되기도 했고, 제주도 차원에서는 또 중강 작품 저희 400여 점 기증 받게 돼서 내년 내후년 목표로 중강 미술관도 아마 건립이 될 것 같고요. 저희 미술관에서는 또 기쁜 소식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 미술관에 장진석 기념관이 있습니다. 고맙게도 그 서울에 있는 수출입은행에서 국가기관이에요. 수출입은행에서 건물 지을 때 작가한테 직접 의뢰해서 만들었던 거의 1000호 가까운 대작을 5m에 가까운 대작을 저희한테 기증을 해주시기로 해서 저희 10월 중 기증 받아서 내년에 특별전 형식으로 그 작품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이건희 컬렉션이 직접적으로 이제 뭐 젊은 작가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있었던 이제 부산 이제 아트 페어 같은 경우 굉장히 뭐 난리가 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역대 최고의 거래 금액과 관람객들이 생겼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만큼 관심도가 미술 쪽에 대해서 쏠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건희 컬렉션까지 이제 뭐 대중들이 많이 알게 되니까 미술품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젊은 작가들 이제 작품을 판매하는 데까지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사실은 있거든요. 이렇게 문화로 특히 이제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건 어쨌든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 제주가 문화예술 도시로서 이제 더 커 나가기 위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세 분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주를 뭐 벗어나서 한국 미술 시장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트부산이 가장 입증을 해줬습니다만 기존에 그 화랑협회에서 개최했던 서울 아트페어, 그러니까 키아프랑 그 런던에서 열렸던 프리즈 아트페어가 공동 개최를 하게 됐어요. 내년부터. 프리즈 아트페어를 찾는 갤러리들이 다시 그 한국의 아트페어를 보기도 되고,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한국 작가들도 소개가 될 테고, 프리즈를 보러 온 외국 컬렉터들이 또 자연스럽게 키아프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 좋은 소식으로 한국 미술계의 희소식이었고,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대형 갤러리들이 아시아의 거점으로서 홍콩을 주목을 했었는데, 홍콩 전세가 불안해지면서 그 거점을 다시 서울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관세도 없고 뭐 미술품은 일단 부가가치세도 없고 세금적으로도 한국이 일단 굉장히 자유로웠던 게 매우 매력적이었다고 하고요. 한국이 치안도 너무 좋고 그 호텔 같은 인프라도 매우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요소들을 따지고 보면 사실 서울을 제주로 바꿔도 달라지는 점은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제주가 그런 관광 인프라는 서울만큼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공항도 가깝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혜택, 홍콩처럼 뭐 세제적이거나 뭐 금융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게 약간의 정책적인 혜택들이 더해진다면 그 프리즈를 제주로 유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전반적인 모든 인프라가 가장 잘 돼 있는 건 사실 제주도입니다. 여기 도립미술관도 있지만 제주 현대미술관, 그다음에 저지 예술인마을, 거기 제주 예술인마을에 들어있는 예술가들, 그리고 김창현 선생님. 사실은 그런 파워들이 가장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잘 많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걸 풀어가서 정말 제주가 우리가 뭐 슬로건만 뭐 평화의 섬, 아트의 섬이 아닌 정말 실질적인 전 세계 예술가들이
와, 야 예술을 하려면 제주도 가야 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저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미술 예술로 이렇게 얘기를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해야 된다. 제 얘기 안에 직접 얘기하시죠. 글쎄 뭐 동의는 하지만 또 그렇게 또 희망을 하는 입장이고 이게 근데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우선적으로 서울하고 제주도라고 하는 물리적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된다고 하는 게 또 단점이고 그다음에 물류 측면에서 보면 작품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이제 제주도로 오려고 하면 운송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죠. 비용이 코스트가 더 생겨나는 거죠. 제주도 오려면 그걸 상쇄시킬 수 있는 매력이 뭔가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쉽게 바로 예, 서울을 거치지 않고 인천을 거치지 않고 제주도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 아까 얘기했던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대형 갤러리들이 제주도라고 하는 데가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휴양 도시 또는 자연 관광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를 좀 더 부여를 한다면 올 수 있는 여건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다만 그런 준비를 아주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떤 국책 사업으로 제주도를 아주 문화 도시로서 키울 수 있는 아시아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변화가 또 그런 요구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한 지역의 그 행복 지수를 물을 때 그 동네에 어떤 문화예술이 깃들어 있는가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 제주에 살고 있는데 제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참 행복하고 행운이 가득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또 기대로 제주 미술이 더 커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하는데요.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